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7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저는 여기 사연 채널을 수년 전부터 애정해온 팬인데요. 설마 내가 여기에 사연을 쓸 일이 있겠어 하는 생각을 하며 평범하게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전에 아주 기가 막히고 황당무계한 사건을 겪었는데 그 누구보다 끔찍한 사연이랍니다.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저의 이야기를 용기를 내어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남편과 3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였습니다. 연애는 그럭저럭 다정하게 잘 사귀었고 결혼도 자연스레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어느새 상견례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도 사이가 아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원래 말씀이 많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뭔가 퉁명스러워 보였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당연히 신혼집을 따로 얻어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사돈, 내가 딱 2년만 새애기를 데리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결혼하면 시댁이랑 선을 긋고 사는 것 같은데 저는 한 식구가 된 사람들끼리 한 집에 살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제 아들이 얼마 안 있으면 부산으로 2년 동안 파견 근무를 나가잖아요. 혼자 신혼집에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 저와 둘이 재미나게 살면 좋지 않겠어요? 사실 남편이 부산으로 파견 나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결혼을 미루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더 미루면 나이만 차고 나중에 아기 갖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주말 부부를 각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도 못한 시집살이 이야기에 매우 난감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지만 저만 괜찮다면 2년 정도는 시어머니와 살아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조언해 주셨습니다. 분위기가 거의 시집살이를 해야만 할 것 같았고 제가 웃으면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보겠다고 말해야 할 것만 같았죠. 남편은 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던 저는 상견례를 무사히 끝내고 싶었고 고부갈등을 만들기 싫어 시집살이를 해보겠다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후회가 들긴 했지만 제 앞날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쁘게 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살림을 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 집안일에 손을 거의 대지 못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일주일 정도 두고 보시다가 본격적으로 식자재를 시작하셨습니다. 넌 회사에서 겨우 8시간밖에 일하지 않으면서 집에만 오면 퍼질러지냐? 내가 며칠 봤더니 너 내가 해주는 밥을 당연하게 먹고 있는 거 아니? 너 집안 청소랑 빨래를 다 내가 하고 있는 거 알아?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에서 일하고 오면 몸이 녹초가 되어서 그랬나봐요. 앞으로는 어머님 짐을 덜어드릴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대답만 잘하는 게 아닐 거라 믿겠다. 앞으로는 아침 저녁을 네가 차려라. 내 아들이 곧 부산으로 파견 나가면 너 하나 둘이 살 텐데 내가 너 밥 차려줄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시댁은 시댁이니 기본은 지키라고. 알아들었니?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고 열심히 할게요. 저는 몸이 피곤하지만 시어머니와의 평화를 위해서 이 한 몸 헌신하기로 했네요. 남편은 곧 부산으로 파견을 떠났고 저와 시어머니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이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빈말로 해서 때려치우고 부산으로 따라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자기 어머니는 꼰대가 아니고 자식 편하게 해주시는 좋은 분이라며 정을 많이 쌓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단둘이 시작한 동거는 첫날부터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씻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차린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 소리 하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넌 어떻게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 가지 내놓고 고작 계란말이만 딸랑해서 아침을 차리니? 아침에 목이 까끌거려서 국물이 있어야 하는 걸 말했잖아. 아 어머님 저도 알고 있는데 오늘은 국거리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 제가 어제 장을 봐왔어야 했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며느님. 저는 며느님께서 손수 장을 봐와서 오늘 아침에 찌개를 끓여주실 줄 알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비꼬는 말투로 아침밥상에서 호되게 꾸짖으셨고 내일부터 또 이러면 시집살이가 재미없어질 거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출근 전부터 기분이 팍 상한 채로 출근을 했답니다. 또 저녁에 들어가면 집안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면
이웃집들의 민폐라며 걸레질을 박박했답니다. 빨래 역시 밤중에는 시끄러우니 손으로 하라고 하셨네요. 저는 늦은 시간까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매일 가졌고 2년이라는 시간이 언제쯤 지나갈까 하며 군인들의 마음을 100분의 1 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금요일 밤에 와서 일요일 오후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말 부부로 살면 애틋하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평일 내내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고 금요일 밤에 남편 얼굴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 당신 없이 일주일 동안 어머님이랑 둘이 지내는 게 완전 무서웠다고. 많이 힘들었어?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 좀 해줄까? 안 돼. 그럼 내 시집생활은 더 힘들어질 거야. 그냥 내 푸념이나 들어달라고 하는 말이니까 위로나 해줘. 그래, 고생 많았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편하고 좋긴 하지만 당신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라 많이 불편하고 힘들 거야. 여보, 딱 2년이야. 나 부산에서 파견 근무 끝나면 다시 본사로 들어가 진급까지 할 거라고. 그때가 되면 근사한 아파트를 선물로 해줄게. 당신 명의로 말이야. 정말이지?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기 없기다. 그렇다니까. 이제 당신과 나는 평생 같이 살 건데 명의 같은 게 중요하겠어? 여보,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줘. 미안해. 남편이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하니 힘이 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려고 가진 노력과 안간힘을 쓰며 지냈네요. 까칠하고 차가운 성격의 어머님을 웃게 해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최소한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회사를 제외하고는 시댁에서 살림만 하는 살림꾼으로 지냈습니다. 비록 칭찬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욕은 이전보다 덜 먹으면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차린 밥이나 집안 청소가 마음에 드셨는지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자 제가 걱정되었는지 친정엄마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미리 시어머니께 인지를 드려서 두 분이 담소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반찬통을 들고 냉장고 앞으로 오시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사돈, 이거 무슨 냄새예요? 아우,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네. 아, 젓갈 좀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담은 건데 갈치젓이랑 황사과젓, 낙지젓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습니다. 냄새가 조금 나긴 하지만 밥이랑 드셔보면 만족하실 거예요. 난 이런 거 안 먹는데. 사돈, 며느리가 이런 음식을 좋아해서 가져오신 모양인데 여긴 애들 쉬는 집이 아니라 제 집이에요. 사돈 딸의 시댁이란 말입니다. 여긴 며느리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못 먹는 음식을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가 코를 막으며 싫은 내색을 심하게 내비치자 엄마가 당황하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사과하셨습니다. 어머나 사돈, 젓갈을 안 좋아하세요? 죄송해요. 저는 저희 집 식구들이 잘 먹는 반찬이면 사돈도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것 참 생각이 짧으시네요. 다음부터는 며느리를 통해 뭘 가져와도 되는지 물어보고 가져오세요. 제가 싫어하는 걸 리스트로 적어서 며느리한테 줄 테니까 말이에요. 아유, 냄새. 얘 며느라, 집안에 창문 다 열어라. 베란다랑 현관문까지 다 열어놔. 냄새가 빠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 성의를 무시하다 못해 아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던지 창문을 세게 열며 분풀이를 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저를 째려보시며 뭐하는 짓이냐고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거니? 내가 네 엄마한테 반찬 가지고 뭐라 했다고 이러는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네가 싫어하는 음식을 네 냉장고를 가득 채우면 기분이 좋겠어? 어떻게 된 게 너도 생각이 짧은 거냐? 아유, 짜증나.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저희 엄마가 계실 때 내색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하셔도 될 일을 왜 멀리까지 무거운 반찬 들고 온 엄마한테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있던 친정엄마는 제 등을 살짝 때리시며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셨고 어머님은 혀를 끌끌 차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사돈, 딸 교육을 참 잘 시키셨네요. 내가 데리고 있지 않았다면 내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맨날 화만 냈을 거 아니에요. 너 오늘 행동 참 잘했다. 내가 그 싹퉁 바가지를 싹 벗겨줄 테니 각오 단단히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곤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쾅 닫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떠나시는데도 방에서 꼼짝하지 않더라고요. 기분 예의가 없는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아닌가요? 정말이지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딱지가 나서 열불이 난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는 조금 멀어졌습니다.
저를 쥐잡듯이 잡으라고 시도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말대답을 했기 때문이죠.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잘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지 않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얘, 너 오늘 아침 이게 뭐니? 어제 먹다 남은 국을 데워서 내온 거야? 당장 다시 새로 끓여와. 어머님,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끼 정도는 대충 드세요. 그리고 다시 국 끓일 시간 없거든요.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 떠니? 나 참 기가 막혀서. 야, 누구는 직장생활 안 해본 줄 알아? 난 시집살이 할 때 일도 다니고 시부모 시중도 들고 애까지 키우면서 살았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죄다 핑계라고. 어머님, 그건 옛날이잖아요. 지금은 21세기예요. 누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요. 주변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정도면 충분히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 맞거든요.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하는 습관인 혀를 끌끌 차면서 콧방귀를 끼며 째려보셨습니다. 이에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뭐라든지 한 귀로 듣고 흘릴 준비를 하고 있던 거죠. 그렇게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며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냐며 흉을 실컷 보시고 나서야 숟가락을 들었는데 저는 벌써 밥맛이 떨어져서 대충 몇 숟가락만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저 출근 준비를 다 하고 설거지를 해놓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모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로 회사에서 일을 했고 돌아오면 똑같은 숫자질이 리플레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한테 그만 수긍하고 사이를 좁히려고 노력하라고 하실 텐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한 게 몇 번 되어서 도저히 참아지질 않아 억지로 애쓰거나 착한 척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저희 고부 사이를 알고 있는 남편은 중간에서 해결할 생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욕을 하면 그러려니 하고 제가 시어머니와 사는 게 곤욕스럽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말더라고요.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스트레스라며 그냥 2년만 참고 나가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쩌겠어요. 분가할 때까지만이라도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참아내기로 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자 그이가 저한테 많이 소원해졌답니다. 매일 안부 통화를 했었는데 사흘에 한 번씩 연락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 피곤해서 올라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주말 부부의 단점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몸이 멀리 있으니 마음도 식은 것 같았고 멀리 있는 배우자를 만나러 오는 게 크게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제가 부산에 내려가겠다고 하니 자기가 지내는 숙소가 고시원방 수준이라며 괜히 오면 고생만 하고 돌아갈 거라며 저를 말렸답니다. 또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자주 있어서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뜨뜻미지근한 부부 사이로 1년을 더 보내야 했답니다. 그이는 주말 부부에서 월말 부부로 바뀌어버렸죠. 이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닥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느냐며 손주 타령을 하셨답니다. 제가 분가를 하고 아기를 낳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걸 잊어버리시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세를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주말도 아니고 월말에만 겨우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세를 가지겠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뜬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리고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내 아들이 집에 오는 걸 꺼리겠느냐? 너 관리 안 하니? 몸매가 애를 둘 정도는 나은 아줌마 같다고. 그리고 얼굴이 그게 뭐냐? 다크서클에 주근깨까지. 어휴, 남자가 멀리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순간 이 모든 게 어머님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관리할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번 제 속을 박박 긁고 있어 피부가 다 망가졌다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몸매는 보통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어떤 여자를 기준으로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여러모로 시집살이로 인해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아주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저를 대하더군요. 우리 새애기 그동안 주말에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 힘들었지. 여기 내 카드다. 이거로 친구들이랑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느지막하게 들어오거라. 순간 소름이 돋아서 시어머니가 맞는지 눈을 비비고 다시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명 제 시어머니가 분명했는데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네가 잘못하긴 뭘 잘못해. 그냥 하루 나가서 바람 좀 쐬라고 그러는 거야. 아유, 솔직히 말하마. 내가 노인정 친구들한테 나와 네 얘기를 떠들었는데 하나같이 내가 못된 시어머니라고 욕들을 그렇게 하더라. 나더러 빨리 변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도망갈 거라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좀 달라지려고 한다. 세아가, 나가서 재밌게 놀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와라. 이건 시어머니로서 명령이니까 꼭 시키는 대로 해.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저 나갔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긴 했지만 언제 어디서 뜨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놀 거라며 절대 일찍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재밌게 쇼핑도 하고 친구들과 밀린 수다를 실컷 떠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할 일이 없도록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으셨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를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저희 엄마를 시댁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시고 지난날 막말했던 일을 사과까지 해주셨답니다. 이에 저도 시어머니한테 잘하기로 다짐하고 말투와 태도, 살림하는 양까지 싹 다 끄덕고쳤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지니 가는 말이 절로 고와지더라고요. 남편의 1년도 남지 않은 파견 생활에 훨씬 더 바빠져서 한 달에 한 번도 올라오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증거까지 연결되어 있으니 일의 양을 늘려서 주말까지 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혼생활을 남편과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둘이 하게 된 꼴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지니 나름 괜찮았습니다. 1년 안에 남편과 분가해서 제대로 된 신혼을 시작할 테니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챙겨드리고 싶긴 하지만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니 저녁 한 끼만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답니다. 그런데 제 통화를 엿들은 시어머니가 다음날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어제 너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 새돈 생신인 것 같은데 내가 선물 좀 준비해봤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뭔지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길래 바로 봉투 안에 있던 무언가를 꺼내봤는데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비행기 태국 행티켓과 숙소와 식사권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저 엄마 둘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열흘이나 되는 기간의 여행권을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동한 저는 시어머니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드렸고 감탄사를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어머님, 대박이에요. 저희 엄마가 평생 해외여행을 못 가보셨는데 어머님 덕분에 태국을 다 가보시겠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버릇없이 대한 건 잊어주세요. 앞으로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이게 뭐 별거라고 그렇게까지 호들갑이니? 그리고 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괜히 더 노력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너 열흘 동안 회사를 빠질 수 있겠니? 그럼요. 월차 반차 연차 싹 끌어모아서 다녀와야죠. 해외여행인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어머님, 진짜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바로 친정엄마한테 알렸고 엄마는 곧장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려 감사 인사를 하셨네요. 엄마와 저는 시어머니 덕으로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머님이 붙여준 가이드까지 있어서 명소들만 골라서 관광을 즐겼죠. 며칠 내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푸른 바다에 몸을 맡겨 시원하게 수영도 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간 게 이번이 처음이라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도 쌓았습니다. 열흘 중 사흘 동안 재밌게 놀았는데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아,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네 시어머니가 친절을 베풀어줘서 고맙게 여행을 왔다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여행 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에이 엄마, 시어머니가 변한 게 그렇게 이상해? 하긴 나도 처음엔 소름이 끼쳤으니까.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여행 보내주신 거니까 고맙게 놀고 가자. 아니야, 아무래도 그만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너 엄마한테 신기 있는 거 알지? 네 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엄마,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괜한 말씀 마시고 놀다 가자. 성경아, 엄마 말 잘 들어. 꿈자리도 뒤숭숭했고 느낌도 아주 안 좋아. 뭔가 쎄하다고. 엄마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냥 놀고 가자고 했지만 그랬다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벌어질 거라며 당장 비행기 표를 바꿔서 한국으로 가자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엄마 성격이라면 앞으로 여행하는 내내 이런 불길한 말만 하실 것 같아 열흘 중 사흘만 여행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했답니다. 다행히 표를 바로 바꿀 수 있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시댁에 미리 연락할까 했지만 시어머니가 왜 여행을 보내줬는데도 못 놀았냐며 서운해하실까봐
그냥 연락 없이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친정엄마는 저를 따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감사 인사도 직접 할 겸해서 말이죠. 이윽고 캐리어를 긁고 시댁 앞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렸는데 열리지 않고 오류가 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하고 또다시 해봐도 비밀번호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꿀 줄 몰라서 저에게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답니다. 꼭 무슨 사건이 생긴 것 같아 현관문을 두들기며 시어머니를 크게 불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머리를 산발로 하고 나오더군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는 아줌마는 누구세요? 여긴 저희 집인데 뭐 하시는 거죠? 네? 그게 무슨 소리래? 이봐요. 저희는 엊그제 이사 왔어요. 여긴 저희 집이라고요. 이사요? 그게 정말입니까? 안 되겠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 확인 좀 하게 해주세요. 저는 막무가내로 새로 이사온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살림이 바뀌어 있더군요. 거실에는 방금 문을 열어준 여자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와 친정엄마한테 화를 내며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디로 이사 갔느냐고 물었더니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며 저희 모녀를 등 떠밀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엄마의 촉이 맞았습니다. 시댁에 무슨 일이 있다더니 벌써 시댁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우리 시댁이 없어진 거냐고. 안 되겠어. 어머님한테 전화부터 해봐야겠어. 그래, 어서 빨리 해봐라. 무슨 큰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로 뜨더군요. 그때부터 무슨 범죄를 당한 게 아닌가 하는 나쁜 생각이 들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봤더니 그 역시 없는 번호로 떴습니다. 제가 눈시울을 붉히며 놀란 표정을 짓자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아, 이거 이상하다. 네 시어머니가 우리를 왜 해외여행 보냈는지 대충 알 것 같아. 나를 버리려고 한 것 같아. 뭐? 나를 버리다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를 버리려고 해외여행을 보냈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시어머니가 요즘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 의심을 하고 그래. 내 생각에 무슨 빚이 생겼거나 말 못할 사정이 생긴 것 같아. 아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성경아, 그럼 일단 네 남편 회사에 연락해봐. 부산에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남편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 남편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이가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서 어딘지는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잠수를 탔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 일을 확실히 하려면 경찰서 가서 실종신고를 해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실종신고를 하려 했는데 남편과 제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어떠한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혼 사진까지 들이밀며 꼭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손사래를 쳤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엄마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성경아, 네 시동생한테 연락해봐라. 아 맞아, 도련님이 있었지? 알았어, 지금 해볼게. 시동생 전화는 신호는 가고 있었지만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무래도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것 같다며 다음 말을 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네 시모랑 남편을 만나려면 시동생 집 앞으로 가야겠다.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알려면 네 시동생을 미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결혼 전 시동생의 자취방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 일단 그리로 가봤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보나마나 무시하고 열어주지 않을 거라며 바깥에서 조용히 잠복하기로 했답니다. 저희 모녀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큰 나무 뒤에서 3시간 정도를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모습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는 수 없이 해가 져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잠복했습니다. 엄마는 두 눈을 부릅뜨고 아파트 입구만 주시하고 있었고 저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심호흡을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산만하게 두리번거렸습니다. 시동생은 늦은 밤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침 해가 밝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동생도 집을 이사한 건가 싶어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네 시동생은 분명히 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 엄마한테 촉이 왔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분명 나타날 거야. 엄마 힘들지 않아? 우리 날밤을 새웠다고. 시동생도 다른 데로 떠났나봐. 이놈의 식구들이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성경아, 쉿. 저기 나온다. 네 시동생. 저기 양복 입은 놈 맞지? 엄마가 손가락질하는 방향을 봤더니 시동생이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고 있더군요.
바로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걸 확인했습니다. 엄마 맞아. 이제 어떡하지? 우린 차가 없잖아. 지금 짐도 이렇게 많고. 일단 짐은 여기 그대로 두자. 기중품도 없고 누가 훔쳐가지도 않을 거야. 아마 경비 아저씨가 따라 챙겨놓겠지. 그리고 바로 택시 잡아 타자. 얼른 따라와. 엄마는 아파트 단지의 낮은 담을 넘으며 빨리 쫓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담 너머는 바로 도로였고 급해 보이는 엄마를 본 택시기사가 센스 있게 바로 정차해서 기다려주었습니다. 저희는 후다닥 택시를 타고 시동생이 차를 가리키며 무조건 놓치지 말고 따라가 달라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카레이싱을 전공했다며 놓칠 일이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시동생이 차를 세운 곳까지 따라왔고 주차를 하는 시동생을 보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큰 건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여기 호텔 아니야? 시동생은 지금 연애하러 온 것 같은데? 호텔에 숙박만 하는 줄 아니? 순진한 소리 말고 빨리 들어가 보자.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하고 엄마 손을 잡고 시동생을 따라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더니 저희 모녀 눈에 충격적인 장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예식장 앞에서 하객맞이를 하고 있더군요. 전광판에도 신랑 이름이 제 남편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멀쩡한 마누라를 두고 새 장가를 가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러려고 저 엄마를 해외여행 보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의심했지만 이 정도로 미친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목통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힘으로 일으켜서 비상계단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엄마는 이 모든 일을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하나도 놀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 뺨을 두들기며 정신 차리라는 말을 연신하셨습니다. 성경아 정신 차려. 이거 실제 상황이야. 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우리 몰래 결혼식을 하는 거라고. 네 시모가 보통 년은 아닌 걸 알았지만 이렇게 무서운 년인지 몰랐네. 엄마 나 어떡해? 그이가 날 버리려고 시댁을 이사하고 회사까지 바꾼 거야. 나 하나 버리려고. 이 개같은 놈. 그래, 네 남편 개같은 놈이야. 성경아 내 말 잘 들어. 너 저 자식 용서할 거 아니지? 그럼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 저 짐승 같은 시댁 잡것들 한 방에 매장시켜버리자고. 저것들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벌을 받게 해줄 거야. 그러자 엄마가 다음 계획을 귓속말로 해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한 작전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옆에서 따라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남편의 결혼식이 시작되려는지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엄마는 마스크를 쓰고 식장 안으로 들어가 허리를 숙이고 구석길로 앞쪽으로 쭉쭉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사회자가 신랑 입장을 외치자 제 남편이 입에 걸린 미소를 지으며 등장하더군요. 손을 흔들며 신나게 입장하고 있을 때 엄마가 사인을 줘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례자 앞을 막고 남편을 노려보았죠. 그이는 귀신을 본 듯이 놀라 뒤로 자빠지며 입장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남편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가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뭐야? 왜 세장가를 가는 거야? 날 외국까지 보내고 장가가는 이유가 뭔지나 드러나보자.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그러니까 싫은 말이야. 이걸 어떡하지?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말을 제대로 못하자 시어머니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모녀에게 삿대질을 하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니들이 여긴 왜 와? 조용히 여행이나 하고 찌그러질 것이지. 내 남의 결혼식을 망치려고 들어. 어머님, 이게 다 뭐하는 짓이죠? 저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이런 저를 두고 결혼식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야, 말은 바로 하자. 니녀는 내 아들이랑 신혼신고도 안 했잖아. 법적으로 남남이라 이렇게 결혼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 지금 내 사돈들이 놀란 거 보이지? 하객들도 마찬가지고. 조용히 나가라. 좋은 말로 할 때 꺼지란 말이야. 하객들은 저희가 무대 위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모녀가 불청행인 줄 알고 빨리 내려오라고 웅성거렸습니다. 그러자 친정엄마는 이제 결판을 내려야겠다며 시어머니 한복깃을 잡고 업어치기를 했답니다. 앓는 소리를 내며 시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할 때 저는 자빠져 있는 남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뺨따기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이유를 모르고 무대 위로 올라와 말리자 엄마가 주례자 마이크를 끄집어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들 하세요. 오늘 결혼식에서 못 볼 꼴을 봐서 많이들 놀라셨죠? 제 소개를 하자면 저기 제 딸에게 맡고 있는 남자의 장모되는 사람입니다. 못 믿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 신부 측 부모님한테 제 핸드폰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거기 안에 사진첩을 열면 제 딸과 저놈의 결혼사진이 수두룩할 겁니다. 제 사이놈이나 M이라는 년이나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멀쩡한 마누라인 제 딸을 두고 이따위 짓을 왜 벌이는지 말이죠. 여하튼 저는
오늘 결혼식을 끝장내고 저놈의 자식이랑 내 사돈인 처녀를 뒤지게 패줄 겁니다. 그러니 하객 여러분들은 조용히 구경하거나 조용히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남편의 배에 올라타 양손으로 싸대기를 마구마구 날렸고 마이크를 넣은 엄마가 시어머니 한복깃을 잡고 두어 번 더 패대기를 쳤답니다. 소란스럽고 정신이 산만한 가운데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난입했습니다. 신부 입장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 조금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신부는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결혼하는 것이었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고 말했답니다. 그제야 왜 저 몰래 결혼식을 올리려고 한 건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희 모녀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었는데 신부가 남편에게 속은 게 충격이 컸는지 배를 움켜잡고 쓰러졌습니다. 신부 측 식구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신부의 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더니 10분도 안 돼 구급대원들이 들것으로 신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때 신부 측 하객들이 분노에 차서 모두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뒤로 빠져서 이 상황을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죠. 모든 게 실토난 남편과 시어머니는 몰매를 대지게 맞고 예식장에 덩그러니 벌어졌답니다. 저와 엄마는 이제 할 수 있는 복수는 법으로 해야 할 것 같아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희 모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오사를 년들아, 니들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쳐버렸잖아. 내가 해외여행 시켜줬으면 조용히 쳐놀다 와서 조용히 헤어지면 될 것을 이따위로 결혼식을 망쳐? 니들 때문에 내 며느리가 유산이라도 되면 책임질 거야?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시어머니를 친정엄마가 다시 나서서 업어치기를 해버렸습니다. 내 딸을 바보로 만들다니. 이년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니년 집을 팔고 잠수 타버리면 우리가 쉽게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별 탈이 없을 줄 알았다고? 니년은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니? 사실혼 관계에서는 불륜이고 나발이고 다 소송 걸 수 있다고 등신 머저리냐나. 그렇게 말해줬으면 알아듣고 입을 닥치고 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기들 결혼식을 망쳤다고 발광을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는데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부산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어떨결에 애인을 사귀게 되었어. 난 부산 생활 정리하면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일이 틀어졌다고. 여자 쪽 집안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난리지. 우리 엄마도 이참에 며느리를 갈아치우자고 했다고. 난 중간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크게 고달팠어. 결국 당신에게 미안한 결정을 내렸지만 난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내 아내는 단 한 사람 당신뿐이라고. 여보, 이렇게 다 밝혀졌으니 오히려 더 잘됐네. 여보, 내 실수를 감춰주고 우리 계속 부부로 살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빚을 갚도록 할게. 뭐? 나더러 널 다시 받아주라고? 회사 옮기고 핸드폰 번호 바꿔버리고 새 장가 가려고 한 놈을 용서하란 말이야? 그리고 날 사랑한다고? 이거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만. 너는 좀 더 맞아야겠다. 저는 남편의 뺨을 다시 몇 대 더 때려주고 면상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렇게 두 모자를 갈아버리고 예식장에서 나와버렸네요. 저희 모녀는 신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저희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 병원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신부는 충격에 유산을 했고 식구들은 초상집 분위기로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는데 집안 어른이 오히려 저희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마터면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며 오히려 그런 놈의 자식은 낳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 말고 그만 사과하고 떠나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말했더니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미친 것들이 하도 많아서 배우자가 버젓이 있어도 새장가 새집을 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혼 소장을 쓰고 법원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저에게 잘해보자는 연락을 주었는데 턱도 없는 미친 소리는 집어넣으라고 경고했답니다. 몇 주 뒤에 재판날이 와서 법원에 가게 되었고 남편이 저에게 많은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의 새 신부가 사기 결혼으로 고소해서 일이 많이 커졌더라고요. 충격에 유산까지 하기만 들었으니 위자료로 전 재산을 모두 털어내야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뒤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떴는데 남편의 결혼식 날 응징당하는 영상을
누군가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거기엔 모든 사람 얼굴에 모자이크를 했는데 시모와 남편의 얼굴은 뚜렷하게 나왔답니다. 그 영상의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잘리게 되었고 어디에도 취직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시모가 새로 마련한 집에 이웃들이 찾아와 현관문에 쓰레기, 인간말종, 짐승새끼 라는 단어를 현관문에 락카로 쓰기도 했고 외출하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쌍욕을 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다네요. 시모와 남편은 결국 그 집에서 나와 시모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살려고 한 것 같았는데 소문은 이미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왕따로 지내게 되었죠. 남편은 남의 집 바깥 논일을 해주며 시어머니와 둘이 입에 풀칠하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듬해 남편은 농기구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평생 한쪽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동네에 빙신으로 소문이 나서 아무도 이를 써주지 않았다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24시간 입을 벌리고 웃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한다네요. 동네 미친 여자가 되어 이웃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죠. 두 사람의 소식을 전해들은 저와 엄마는 그 꼴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시골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불쌍한 삶을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목발이 없으면 아예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침을 질질 흘리며 벽 보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모녀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보, 장모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받아서 밑바닥 시궁창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매일 똥오줌을 멋대로 지려서 제가 그걸 치워야 해요. 저기 벽에 갈색 보이시죠? 엄마가 똥을 싸서 벽에 색칠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벌을 제대로 받은 거 아닌가요? 글쎄다. 네 모자가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도 작다고 생각하는데 니들은 멀쩡하게 숨을 쉬고 밥도 처먹고 잠을 자잖아. 이것보다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단 말이네. 장모님, 저희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어요. 매일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며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다닌다고요. 장모님,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여기 다시 오지 마세요. 두 사람이 그날 일을 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바닥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네 아직 멀었구만. 아직도 우리 탓을 하고 있다니. 평생 그렇게 살아라. 너도 네 애미처럼 벽에 똥칠하면서 살 날이 머지않은 것 같구나. 그만 일어날 테니 잘 살아봐. 장모님, 가시기 전에 돈 좀 주고 가세요. 저희 쌀 살 돈도 없다고요. 과거의 원수가 아닌 불쌍한 거지로 생각하시고 돈 몇 푼 좀 주고 가세요. 남편은 제가 말했던 대로 최악의 시궁창에서 살고 있더군요. 엄마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주며 제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나왔답니다. 이렇게 저의 복수의 막이 내렸네요. 지금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과는 저희 친정에서 같이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당분간은 친정엄마 곁에서 지내고 싶다 하니 새남편이 배려를 해줘서 신혼집을 친정으로 정했네요. 앞으로 제 인생에 큰 요동이 치지 않고 평탄하기만 바랍니다. 남편이 허튼 짓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으며 제 2의 인생을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